수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는 처벌을 더 가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깎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제 이례적인 것이죠. 퇴직금으로 50억 버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런 식의 수사, 판결 그게 이제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뭐 유전무죄, 유권무죄. 언제부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검찰 관련 소식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니 구속영장 청구니 하는 뉴스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칫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건도 있죠.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주가 조작 일당에겐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반면 적잖은 연루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수사의 무풍지대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0일 재판부는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세 조종을 주도한 A증권사 김모 지점장, 또 이들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 B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도 각각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수십억 원대 자금을 댄 전주 손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모두 검찰이 요구했던 형량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조정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가 조작은 흔히 중대범죄로 분류돼 엄벌에 처해지는데요. 이번엔 어째서 형량이 낮았을까요? 먼저 주가 조작의 기간입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봤는데요. 법원은 이걸 1차와 2차 두 시기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2차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만 범행 기간으로 봤습니다. 1차 기간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지나 죄가 되는지 따질 수도 없다는 얘긴데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범행의 횟수부터 크게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일당들끼리 서로 짜고 물량을 주고받는 수법인데요. 검찰이 재판에 넘긴 522건 중 재판부는 130건만 들여다봤고 그나마도 유죄가 인정된 건 10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범행 기간을 줄여서 판단한 이유, 시세 조종을 총괄하는 실무 기획자인 이른바 주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2010년 10월 이후부턴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조계에선 이 대목부터 논란입니다. 보통 주가 조작 범행은 여러 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이번엔 온전히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거래됐죠. 더욱이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 전 회장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 한 곳의 주식으로만 범행을 주도한 거니까 개별 거래마다 공소시효를 따질 게 아니다. 즉 거래 기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이걸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회장이 앞에서는 A라는 주포를 이용하고 뒤에서는 B라는 주포를 이용하고 같은 회사 주식에 대해서 그런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권오수의 그 범위를 가지고 본다고 되면 1단계, 2단계 다 하나의 포괄일죄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선고된 형량이 낮았던 이유 또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인데요.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종, 즉 돈을 별로 못 벌었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는 처벌을 더 가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깎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폭 깎아줬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래들로 인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들어갔다가 손실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죠? 그분들은 그냥 그 돈 없고 힘 없으면은 그냥 너네들은 당하고 말아라 이건가요? 주가 조작해도 실패해서 무죄면 살인 미수도 무죄냐? 내 계좌도 주가 조작에 활용해달라.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난 여론이 따가웠는지 법원도 범행이 10년 이상 지나 공소가 제기돼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에 대한 신빙성 평가가 어렵다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판결문에 37번이나 등장한 겁니다. 주가 조작에 쓰인 김 여사의 계좌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래만 48건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고함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결 뒤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코너에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그간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1심 판결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회수했고 이후엔 김 여사가 남에게 맡기지 않고 가끔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은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대통령실의 주장과 달리 2010년 10월 이후 주가 조작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고 그중 상당수 거래는 시세 조정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으니까요. 법원에서 인정된 김 여사 계좌의 불법 거래 정황,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하자 준비시킬게요라고 합니다. 이어 누군가에게 매도하라고 전해달라는 말도 합니다.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대화 내용 그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체결됐는데요. 이 거래에 대해 검사는 법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실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의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검사의 이런 말을 듣고도 재판부는 직접 주문한 사람을 확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오자 예전에 유명 TV 광고를 이용한 풍자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12시에 만났어 주가 조작 둘이서 만나요 긍정 날매 8만 주 3,300 이른바 짜고 치는 방식의 거래들 더 있습니다. 바로 이틀 뒤인 2010년 11월 3일 이번엔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최 씨 계좌에서 내놓은 주식 6만 2천여 주를 김 여사 계좌가 그대로 사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매도 주문을 내고 딸이 매수하기까지 겨우 32초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주가 조작 세력이 관리하는 또 다른 2명의 계좌에서 주식 10만 주를 팔겠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매도 주문 1분이 채 못 돼 이번에도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에서 10만 주를 모두 사들입니다. 그러더니 일당들 사이에 이런 문자가 오갑니다.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5만 주씩 뺏었음. 이라고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법정에 나와 기억 안 난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미리 짜고 주고받은 거래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상당히 여러 번 사용된 범죄에 이용된 통장의 명의자인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통장이 어떻게 이용됐냐 여부에 따라서 주범인 뭐 권어수나 그런 뭐 블랙펄 인베스트 같은 회사의 대표의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졌을 텐데 그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이제 이례적인 것이죠. 거래 내역 말고도 김 여사 관련 수상한 증거는 또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인 인출액과 잔액, 주식 수량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파일 작성 날짜는 2011년 1월 13일. 이후의 거래 계획을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누군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걸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죠. 실제 주가 조작 일당이 유죄를 받은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가담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6월 10일 통화를 재현해봤습니다.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네?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놨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으라 하고 미운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먹으라 하고 내버려 둔대. 4,000원에서 저기 뭐야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최은순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시세 조정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고 실토하는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법정에 나온 권 전 회장은 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제가 나중에 제시하겠지만 증인이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알려준 정황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아요? 사실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의 인연은 여러 곳에서 확인돼 왔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 수차례 후원을 했고요. 권 전 회장의 아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애당초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선수를 소개시켜준 게 권 전 회장이고요. 특히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2011년 초 서울대 최고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는데 당시 원우수첩엔 자신을 현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 조정에 가담한 정도를 넘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혹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차 시기 거래만 여전히 강조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1심 법원도 이 기간을 무죄라고 한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 시효가 지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면소 판결일 뿐입니다.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면소 대상 부분도 전체 포괄 일죄로서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1심 판단에 불과하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되었거나 거래 내역이 오늘 유무죄 판단 대상 기간 중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1심 재판에서 투자자 손모 씨는 무죄였다. 그러니까 김 여사 계좌의 2차 시기 거래가 불법이었다 해도 손 씨처럼 돈을 댔을 뿐인 김 여사 역시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겁니다. 맞는 말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전주 손 씨의 무죄 이유에 대해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과 매매 시점을 상의하며 거래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막대한 자금으로 공격적인 매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김가 찾아와 외국계 투자 펀드가 도이치모터스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M&A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투자 가치 최고라고 말했나요? 네, 내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려서 매입했나요? 흔들린 건 아니고 제 판단에 도이치모터스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매입했습니다. 실제 손 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까지 계좌 3개를 직접 운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거래도 없었습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 1억 9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어떤가요? 도이치 주식 거래에 쓰인 김 여사의 계좌 6개 중 3개의 거래 48건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의 전체 불법 매매 102건 중 절반 가까이 김 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화가 와서 왜 자기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고 난리쳤던 적이 있어요. 김은 권오수 회장이 시켜서 했는데 자기한테 뭐라 그러더라라고 했고요. 그런 내용을 김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둘로 나눠 판단한 법원 역시 주가 조작에 계속 사용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정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주들보다 김 여사와 최 씨의 관여 의혹이 더 크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손모 씨는 1차에 가담하지 않았고 2차에만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금액이 크건 뭐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손해만 보는 이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는커녕 수사도 안 된 게 너무 이상할 뿐더러. 게다가 손 씨 외에 다른 전주 5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전주 1명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건데요. 이처럼 대통령실은 도이치 사건 1심 판결을 전후해 불과 보름여 사이 입장문을 5번이나 냈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 그것도 결혼 전 개인 의혹을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하는 거냐? 여당을 향한 김건희 특검 저지 짓이냐? 각종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마저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인 어떤 공격이라든가 방어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맞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장모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 대변인실이 연일 해명에 나섰죠.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개인적 의혹을 앞장서 방어하는 가운데 이틀 전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년 전 당시 도이치 수사팀이 김 여사 측의 출석을 요구했고 조사 날짜까지 특정했지만 김 여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보도 사흘 전인 지난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요. 당시에 거꾸로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안 불렀는데. 특수통 검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윤 대통령 당선 한 달 뒤 검찰을 떠났죠. 당시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박탈을 반대한다며 사의를 밝혔는데 최근엔 이런 말도 했군요. 그게 너무 정치적인 게 제가 그래서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야당은 이제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의 특검 찬성 의견도 대체로 절반을 넘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국회 밤샘 농성까지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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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라!
최근 검찰은 김 여사가 이전 수사팀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이치 일당의 공소장이나 이번 1심 판결문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하긴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대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냐?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실행한 공범이냐? 김 여사의 기소 여부가 달린 핵심 쟁점이죠. 1심 판결문을 놓고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11가지의 문항이 담긴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연봉 4,600만 원을 받던 30대 남성.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6년도 채 다니지 않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겐 꿈도 꾸기 어려운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 신화의 주인공, 바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곽 전 의원이 아니었어도 무려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원은 이 엄청난 금액을 놓고 아버지에게 준 뇌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그 50억 판결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아닙니까? 50억 판결에 대한 분노는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이 무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50억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검찰과 사법부가 공무원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불을 지핀 건 지난 8일 법원 판결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장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 그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그만둘 때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법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7년 대학 후배인데 그 회사 취직한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순수하게 우연한 일이냐. 그것도 의심스럽죠. 그런 마당에서 또 굳이 계약을 10배로 거쳐가면서 지급하는 거. 미스터리 투성인데 그거를 다 판사는 일부러 눈을 감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곽 전 의원과 같은 당 인사들조차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게 뇌물이지. 부패 한 축을 무죄를 내려버렸으니까 이건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아니면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생긴 일이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들 퇴직금이 대가성이라는 또 의혹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지금 그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공시자료를 보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금 지출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아야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곽 씨가 회사를 그만둔 2021년에 돌연 53억 7천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 중 50억 원을 곽 씨가 받아간 거죠.
대리가 50억 받는 경우가 없었죠. 화천대유도 뭐 퇴직금이다, 뭐 보상금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퇴직금을 적립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의 경우와 너무 다른 거죠. 50억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 응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재판부도 곽 씨가 받은 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고 뇌물 가능성까지는 인정했고요. 뇌물죄를 판단할 때 핵심 요건인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직무가 대장동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봤던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곽 전 의원이 아들과 함께 살지 않고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이뤘다. 이 둘은 이른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국 아들에게 어떤 사실상의 증여로서 어떤 큰 거 하나 해준다 뭐 이런 생각으로 뇌물을 아들로 하여금 받도록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독립된 생계를 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제적 공동체이냐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너무 이상한 법리를 펴온 것이 아닌가. 마침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국 전 법무장관 판결과도 비교가 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아직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준 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생활하고 조국 교수가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가 된 것이고 이거는 세대가 분리돼서 같이 안 살고 그리고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법원이 새로운 뇌물수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한기를 터준 거죠. 심지어 논란의 중심인 곽상도 전 의원조차 조국 전 장관에게는 매몰찼습니다. 부모하고 부모 간에 서로 얘기가 이제 지도교사하고 간에 얘기가 된 이후부터 이게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 공동체인지 아닌지 여부가 뇌물 사건에서 주목을 받은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제 공동체는 보통 이혼 소송 등에서 배우자 간 재산 분할을 할 때 쓰이는 법리기도 한데요. 대법원은 재작년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준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범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때는 그 두 별개의 법인격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저희가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사실상 이익공동체였다. 대통령은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사실상 통치자금을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로 이제 사실은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거고. 그런데 곽 전 의원의 경우는 정반대로 혈육관이라도 분가를 했으면 부양 의무가 사라지므로 각자 받은 돈은 별개라는 근거로 활용된 겁니다. 재판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판사도 이게 부족하게 나오면 촉구를 하거든요, 입증을. 이거는 이 판사의 어떤 뭐 재량이기도 하지만 사건을 재판하면서 일종의 의무예요. 성명권 행사를 해서 좀 제대로 이거를 공소 유지를 하든지 공소장을 바꾸든지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검사가 알아듣고 그걸 바꾸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왜 이 뇌물죄에서만 유독 그렇게 했는지.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수사 단계부터 김이 빠져 있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수사에 착수한 건 재작년 9월입니다.
뇌물의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 받은 돈이 1억 원 이상만 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뇌물죄로 드러날 경우 세전 50억이란 액수는 중형이 불가피한 중대범죄인데 검찰 압수수색은 곽병채 씨의 집에 한 차례,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한 차례 이루어졌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출석 조사는 각각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고 수사 시작 1년여 만에 재신청을 해서야 발부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아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이 된 건지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곽 전 의원만 기소를 했다가 결국 무죄가 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공범 관계로 해서 사실 곽상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뇌물수수죄 입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등이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지난 2006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에서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한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 원을 시주하도록 했다가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사건에서도 불심에 의해 시주했다라고 주장했어요. 나의 믿음으로 시주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우호적인 처분을 바라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시주가 일어났을까를 국민적인 눈높이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대가를 바란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가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단순 뇌물수수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곽 전 의원의 경우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추가했더라도 현재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유죄가 나기 힘들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가성이 부정이 돼가지고 지금 무죄가 나왔거든요. 결국 검찰이 수사가 부족했고 또 공소유지 과정에서 그런 공소의 죄목을 잘못 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가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왜 그 금원이 아들에게까지 가야만 했는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수사의 무능일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덮어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항소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네네. 이런 식의 수사, 이런 식의 판결, 그게 이제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뭐 유전무죄, 유권무죄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대장동 일당이 8천억 원의 대박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 원씩을 전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죠.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곽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 이 가운데 돈의 흐름이 확인된 건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채용돼 11억 원을 대출받았고 재작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후 추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얘기 나왔었던 판사와 검사 명단이 사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화천대유에서 돈이 움직인 흐름 속에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갔는가, 법조 비리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지금 형성된 것인가를 밝히는데 검찰이 주력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집요한 수사를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검찰의 대형 정관분들이시잖아요.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법원과 검찰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전혀 수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 또 이를 초래한 부실한 검찰 수사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해 다양한 정황 근거, 녹취록이 공개되고 재판 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 중일 뿐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했습니다. 50억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버스요금 잔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던 지난 2011년 법원의 판결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기사는 해고 이후에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죠. 우리나라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중 곽병채 씨 퇴직금이 4위란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고 그런 거에 대한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어가지고 일말의 눈치도 보지 않는구나 사법부라는 곳이 청년들의 마음이나 시민들을 고려할 의사가 없다. 아들 줬으니까 그리고 따로 결혼해서 사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모든 뇌물은 다 아들, 딸한테 줄 겁니다. 예,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무엇이 우리 사회에 이런 엄청난 간극을 만들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또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온갖 인맥과 백과 그런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법은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이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이념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검찰과 법원이 좀 임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